그러면 이제 그 독일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기는 1848년이에요. 독일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처음 된 거는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처음 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789년이 아니라 1848년에 독일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됐죠.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해서 봉건제가 완전히 타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반자를 써가지고 절반 반자를 써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된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의 목적은 어쨌든 부르주아니까 시민계급,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는데 이 부르주아 혼자서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하지 않고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파리의 민중들이 같이 했는데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는 어, 프랑스 대혁명이 이미 그 당시에 프랑스가 국민국가를 형성해서 통일이 된 상태죠. 그렇지만 독일은 이 당시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 즉 근대 민족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 독일혁명의 특색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신성로마 제국 이후에 독일 지역이 약 300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소국가로 이루어진 연방으로 따랐죠. 근데 나폴레옹이 이것들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합을 했는데 그래서 1815년 비인 체제 때는 처음에 38개였다가 하나가 추가돼서 39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39개로 쪼개진 독일 연방을 통일하는 게 독일 시민과 독일의 부자와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통일을 요구했을까요? 뭐 통일 자체가 좋아서 민족적인 요구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르주아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하나의 자본주의, 하나의 상품 시장, 자본주의 시장이 민족 단위로 독일 민족 단위로 형성됐기 때문에 바로 시장의 통일 이거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1834년에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 관세 동맹 즉 같은 지역에 수십 개의 나라로 돼 있으면 같은 민족인데도 다닐 때마다 관세를 내야 됐는데 관세 동맹이 생기면서 같은 독일 민족이 생긴 데는 나라가 다르더라도 독일 연방에서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죠. 경제적 공동체가 됐다. 경제적 공동체.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정치 문화적 공동체, 즉 통일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산업 부르주아들과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립은 상층 대립은 산업 부르주아와 토지 귀족의 대립입니다. 하층 대립은 노동자와 몰락해가는 수공업자와 그 다음에 산업 부르주아의 대립 이게 두 개의 대립이 있었다. 자, 수공업자는 봉건 시대에서 수공업자는 장인, 직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자본가로 산업자본가, 공장으로 발전하죠. 공장제 생산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경쟁에 이기면 그렇지 못하면 수공업자들이 노동자를 몰락해가죠. 공산당 선언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걸 이제 시초적 자본 축적, 자본주의 초기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도시로 나오게 되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주로 도시에 빈민들이 많이 생기고 농촌에서도 농토를 잃어가지고 많이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빈곤을 초래하면서 이러한 빈곤이 계급 대립,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부자와 가난자의 대립을 가속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지배계급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회주의가 프랑스나 이런 데 드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제 노동이 되게 되면서 수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이 분산돼 있죠. 많아야 뭐
열 몇 명이겠죠. 근데 공장대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게 돼서 노동 계급 의식을 갖게 되고 자본가들의 탄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게 됩니다. 자연보 발생적인 반항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조직, 즉 노동조합은 불법화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파업에 대해서 강제로 진압하게 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되면 다 불법이고 강제 진압이라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자연적인 폭동이 일어난다. 먼저 프랑스에서 공업도시 1831년에 최초의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된 공장제는 섬유공업이죠. 섬유공업, 섬유. 이게 최초의 공장제이기 때문에 섬유 노동자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그 파업과 폭동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리용에서 견직물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폭동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파업이 불법화됐기 때문에 파업을 진압하면서 폭동이 되겠죠. 자본가들을 이제 공격하고 공장을 불태웠다.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폭동이 일어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자본가들이 착취하고 두 번째는 국가가 이 자본가의 착취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본가와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경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군대로 진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844년에 술레지엔이라는 곳에서 직조공과 그 가족 5천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고 직조공의 채무장부를 불태우고 심지어 공장주를 공격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일단 규모가 5천 명이죠. 대단하죠. 그죠? 공장제 생산이 도입됐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고, 왜 기계를 파괴하냐? 자, 기계가 있기 전에는 숙련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았죠. 기계가 생기면서 숙련 노동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반숙련 노동자만 돼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은 쫓겨납니다. 그 임금을 하락하겠죠. 고임금을 받을 수가 없죠. 이제 숙련공이 필요 없게 돼요. 또 기계가 생기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하던 일을 기계가 생기면 30명이 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쫓겨나겠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계가 자기네를 해고시키는 실업의 원인이라 생각해. 사실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 권력이죠. 그죠? 자본가와 국가 권력이 그 기계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화를 하게 되면서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만약에 기계의 소유자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라면은 그 기계를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쨌든 이 당시에 기계를 자기 실업의 그 원인이다. 자기와 경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파괴한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영국에서도 이미 똑같은 모든 자본주의 초기에 이런 일이 다 생깁니다.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그 다음에 채무장부, 노동자의 채무장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노동자한테 채무장부. 근데 옛날에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 노동자의 채무장부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빚을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빚을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금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빚으로 받아요. 빚으로 생활비를 빌립니다. 이걸 이제 혹은 가불이에요. 가불. 옛날에는 가불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는 월급날 되기 전에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급을 미리 받습니다. 가불. 월급날이 되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돈을 꾸어 생활비를 해서. 그래서 생활비, 월급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굽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노동 도구나 이런 것들을
노동자에게 그거를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그 자영업자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적으로 해가지고 이 노동 수단, 노동 도구에 대한 도구를 사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생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량품이 나오면 노동자한테 그거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자들이 채무를 가질 수 있고 이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금 수정을 잘 못해서 채무 장부를 불태웠다. 결국은 이 폭동은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동자와 자본가는 오늘날의 그 노동법 이런 관계가 아니라 폭력적인 관계였다. 마르크스가 이 실내전 폭동을 목격하고 바로 이제 그 포어베르츠는 독일어로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포어베르츠 전진지에 기사를 씁니다. 이 전진지는 그 당시에 의인동맹의 기관지였어요. 즉 공산주의자 동맹, 혁명가들이 모인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신이 의인동맹인데 이 기관지, 다시 말해서 혁명 조직의 기관지였죠.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실내지원 폭동은 그 봉기의 대상이 프레이션 국왕이 아니라 부르주아다.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국가 공권력, 즉 군대와 싸웠죠. 그래서 마치 국가, 정치 권력에 관한 에 대해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자체였다. 그래서 최초로 소위 말하면 그 체제에 대한 공격이었다. 노동자 혁명이었다. 실패했지만 노동자 폭동이 단순히 정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을 전복하려는 실패한 무장 봉기였다고 막스가 평가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독일의 계급의 각 역량 관계를 보게 되면은 봉건 계급들은 봉건 계급들은 봉건 말기에 힘을 많이 상실합니다. 원래 봉건 귀족들은 왕을 견제하는 건데요. 왕을 견제하고 왕과 권력을 나눠갔는데 봉건 말기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절대 군주죠. 절대 군주, 절대 국가가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봉건 귀족들은 약화된다. 봉건 귀족이 약화되고 중앙에 대해서는 약화되어 있었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여전히 농민에 대한 그 토지적인 지배권, 중세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주아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부르주아, 프랑스나 영국, 특히 영국에서 청교도가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가장 전형적인 건데 영국처럼 이런 독자적인 혁명이나 입헌 왕정 형태로 부르주아 단독의 지배체제가 불가능했다. 영국은 왕권을 타도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부르주아가 갖는 입헌 왕정 체제를 했는데 독일은 그렇게 하기에는 부르주아의 힘이 아직은 약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노동자도 독자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기 어렵고 부르주아도 독자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봉건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계급들의 연대에 의한 부르주아 혁명이 가능하다.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들과 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공화국의적 혁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선택.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사회공화주의 혁명이다.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프랑스 혁명을 보게 되면 그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이니까 이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죠. 확실하게 프랑스 대혁명. 근데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2월 혁명과 6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2월 혁명에는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거의 동등하게, 거의 균등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는 부르주아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는데 1848년 2월에
프랑스 파리 혁명에서는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거의 동등한 같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4개월 후에 1848년 6월에는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공화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도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지만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각각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일으킨 혁명, 1848년 파리에서의 2월 혁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공화주의 혁명을 할 수가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부르주아 힘이 훨씬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혁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 혁명 당시는 독일의 노동 계급은 숫자나 의식 면에서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연대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됐다. 그럼 이때 이 부르주아들은 왜 혁명을 일으켰는가 봅시다. 국가 차원의 혁명을. 독일은 39개의 작은 나라들로 구성됐다 그랬죠. 여기에 부르주아들이 있죠. 소상인과 생산자들이 있겠죠. 이들은 나라는 38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게 무역을 하겠죠. 무역을 하는데 38개니까 어때요? 가는 곳마다 관세를 내야 되겠죠. 불편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되고 싶어. 그래서 이러한 분열된 독일에 대해서 상인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생산자들도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관세동맹의 강화로 시장이 통합되고 징계 동력기관, 교통기관이 발달되면서 조그만 나라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것이 무역과 교통의 장애로서 분열이 무역과 교통, 경제적 성장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소위 상인 계급과 생산자 계급에게 있었다. 즉 부르주아들이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한편으로는 독일을 통일하려는 그런 혁명을 하게 된다. 독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특징은 통일이 들어있다. 통일.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의 노동계급은 아직 열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느 한 계급, 부르주아나 그 다음에 그 봉건 귀족이나 노동자나 이걸 압도적인 주도권이 없었다. 그거예요. 이게 서로 혼란된 상태에서 각 계급 간의 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연대할 수밖에 없었다. 부르주아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이 부르주아 의식이 낮아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공화주의자가 별로 없었고 상당수는 입헌군자였다. 더군다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더 적었겠죠. 하층 계급을 보면, 피지배 계급을 보면, 피지 계급의 가장 상층에는 이 하급 귀족이 있었겠죠. 몰락한 공산당선에서 나오죠. 몰락한 부르주아의 일부가 소위 이제 혁명의 편에 쓰죠. 조선에서도 몰락한 양반, 동학도 다 그런 거잖아요. 막스 이런 거 그러죠, 그죠? 지배계급의 일부 몰락하거나 의식이 발전된 지배계급의 일부가 피지배계급에 쓰게 있죠. 그 다음에 상업, 심지어 이제 대학 교수도 들어있다. 하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봉건 왕족이라든가 봉건 귀족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더 이제 지위가 낮았겠죠. 지금은 대학 교수면은 지배계급에 들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장교들도 이 당시에는 그 귀족들이 군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장교는 다 귀족이었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하급 병사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사관 정도 됐겠죠. 하급 장교까지는 좀 있었다. 반대 세력에. 사람 숫자로 보면은 농민과 프롤레타가 제일 많았겠죠. 특히 농민층이 제일 많았겠죠. 불만 대중이 있었다. 이런 불만 대중 앞에 이와 같이 그 민중들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좀 있었다는 거. 경제적으로 보면 혁명의 배경은 항상 경제적인 그 불황이 있죠. 그런 불황 때문에
민중들이 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작이 있었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그래서 경제공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곡물 투기, 흉작, 그다음에 물가 폭등, 그다음에 질병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불황 때문에 혁명의 영향을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을 비롯하여 그 독일 각지에서 감자혁명이라는 식량폭동이 있었다. 감자혁명. 그러니까 이제 밀을 주로 먹겠죠. 밀과 같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밀을 대신하는 구황식품이라 그러죠. 구황식품. 감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겠죠. 감자혁명. 먹고 살기 그러니까 식량을 얻기 위한 혁명, 폭동이 있었다는 거죠. 식량 폭동. 자, 이런 폭동을 보면서 대중들은 많이 깨닫게 되겠죠. 왜냐하면 폭동은 지배계급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니까 폭동을 목격하면 저항의식이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선전이나 이런 의식들이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배계급에 대한 요구가 널리 펴진 이게 3월의 요구다. 3월의 요구.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민주적 요구를 기본으로 하죠. 봉건제도의 폐지,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제정 이런 것도 있지만 독일 통일, 독일 연방의 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다.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은 항상 그러죠. 바로 그 혁명을 하지 않죠. 처음에는 기회주의적으로 부르주아 청원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청원운동, 평화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그 혁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혁명으로 가게 된다. 정부 타도 혁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순서를 보면 부르주아가 먼저 봉건 왕정을 타도하려 하고 그 부르주아의 혁명이 프롤레타와 같이 하기는 하지만 프롤레타 입장에서는 봉건 귀족도 적대적이지만 부르주아에도 적대이기 때문에 봉건 귀족을 타도할 때는 부르주아와 같이 힘을 합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부르주아를 타도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돌아올 경우에는 부르주아를 타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막스가 다 한 말입니다. 자, 독일은 여전히 이제 그 봉건인데 딴 나라 달리 분열됐다. 통일이 안 됐다. 정치적 중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혁명은 어떻게 나타났다? 지역적인 봉기로 나타났다. 산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들이 지역별로 나타나서 혁명의 성공과 패배도 각각 독립적으로 지역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피지배급의 봉기는 산발적이고요.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분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진압하려는 지배계급 봉건 세력들을 반동 세력들은 총 39개의 작은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대응했다. 그래서 피지배계급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전략이 없으면은 분열돼서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지배계급은 아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탄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한 혁명에서 나타나는 거다. 1781년 파리꼬민 이런 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비조직적인 혁명의 공통점이다. 비조직적인 혁명은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혁명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역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한 서남 독일은 좀 빨리 나타났다는 거예요. 프랑스 이열혁명의 소식에 대해서 가장 빨리 반응을 보였다. 산업의 중심지였어. 그래서 점차 퍼져갔다 독일 내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 여러 단체가 모이는데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협회, 조국 협회 이렇게 된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는 이제 그 군대가 결합한 이제 그 조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화주의,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주장하는 그런 혁명도 있었다. 공화제 임시정부를 시도하게 되겠다. 자, 바덴에서는 군인들이 결합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약 4, 5천 명의 군인들이 결합을 해서 무장 봉기를 했어요. 군인들이 결합을 했으니까 이 바덴이라는 도시를 장악했죠. 바덴 공화국을 선포했다. 바덴 공화국을 선포를 해서 혁명군들이 이 혁명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바덴 공화국으로 다른 지방에서 몰려듭니다. 노동자와 시민군들이. 그래서 의용군, 다른 지역에서 온 의용군과 시민군들이 합세를 해서 공화국을 만듭니다. 이 의용군 안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엥겔스도 이 바덴 혁명에 결합을 했어요. 엥겔스도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이 정보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군이라는 것은 바덴을 점령했으니까 바덴 정부군이 아니라 독일 각 지역의 왕정들이 프레이션하고 오스트리아가 중심이라 그랬죠. 각국의 왕정들이 연합한 진압군들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되고 나서 백군들,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유럽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각 연방의 연합군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바덴의 다른 봉기하고 달리 바덴에서는 혁명이 성공해서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부군에 패배했다. 뭐냐면은 막스가 파리꼼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바덴에 원래 정규군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덴의 정규군이 혁명군에 편입되는데 이미 이들이 열심히 투쟁하지 않았다. 그래서 막스의 말에 의하면 혁명이 성공하면 기존의 정규군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그걸 해산을 하고 재편성을 해서 혁명군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정부군은 결국은 진압군에게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보타지를 한다는 거예요. 바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파리꼬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리꼬민이 이 정규군을 지휘를 했었는데 이 정규군이 진압군의 전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면은 기존의 정규군을 재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관료들도 많죠. 그리고 은행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혁명을 위해서 재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재편성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혁명 세력이 고립됐다는 거예요. 고립돼서 기존의 국가 권력에서 이 혁명군의 역량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쳤다. 막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혁명이 됐을 때는 혁명 세력들이 부르주아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전환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의 관료들 이것들을 해산해서 새로운 시민의 공포를 만들고 부르주아 군대를 해산해서 혁명군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르주아 은행도 다 몰수를 해야 된다. 이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빨리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수의 혁명 세력만 남아가지고 진압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파리꼬민의 교훈이 이건데 이미 파리꼬민 전에 이 독일 혁명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덴은 되게 중요한 사례다.
보통 그래서 과거의 혁명은 시민의 자치 무장 조직, 주로 이제 국민방위, 여기서 국민이라는 건 시민방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을 때 지배계급 왕이 이 정규군에게 진압을 명령하는데, 정규군 일부가 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정규군이 서로 내분이 생기면서 일부는 지배계급 편에 서고 일부는 혁명군의 편에 서면서 내전 상태가 되면서 지배 권력이 몰락한다. 이 내전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혁명이 성공으로 가냐 실패로 간다. 이것이 이제 무장혁명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배경이 된 공산주의 동맹이 활동했던 1848년 프랑스 파리의 2월 혁명과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프레이전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3회 혁명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만 얘기했지 벨기에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1848년 즉 유럽 전체에 1848년에 유럽 전체의 혁명입니다. 1848년 혁명은 독일이나 프랑스만의 혁명이 아니라 벨기에까지 포함해서 유럽 전체의 혁명이었고 또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에서 혁명, 주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아메리카에서 혁명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왜냐하면 메테르니체 빈 체제가 반동 보수 체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식민지를 지배했던 제국주의자들이 라플레옹에 의해서 다 몰락했는데 라플레옹 패배 이후에 1815년에 강제로 다시 또 그 식민지들을 제국주의자 그래서 아메리카라 남미라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1848년에 독일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도 힘이 약화가 됩니다. 구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지배하고 있는 아메리카까지 그래서 혁명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은 국제적인 혁명의 성격을 가졌다. 차이점은 1848 혁명은 유럽의 중앙정부에 해당되는 메테르니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단순한 플레다 독재가 아니라 국제혁명의 성격을 가졌다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